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난 10월 3일 14 남북 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의 발표가 눈길을 끕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군대에는 8만 6천 명의 군대 내 간신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2만 명이 입실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연간 사병들 중에서 범죄자의 숫자는 7천 명입니다. 연간 600명의 근무 이탈자, 즉 탈영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연간 100여 명의 자살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은 자살 우려자로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가 과연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이 소개한 통계를 보면은 징집 대상인 18살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 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6만 5천 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63만 명인 한국군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022년이 되면은 징집 대상자의 98% 각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눈에 띄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낮든 정신이 이상하든 신체가 허약하든 정가가 있든 동성애를 하건 모두 군에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군 병력 63만 명 너무 많은 겁니다. 북한은 120만 명입니다. 남북한을 합치면 183만 명입니다. 인구 3억 1천만 명의 미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7만 명입니다. 인구 13억 6천만 명의 중국군 225만 명입니다. 인구가 1억 4천만 명인 러시아군 103만 명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 일본 자위대 숫자는 24만 명에 불과합니다. 영국군 인구 6,300만 명인데요. 영국군의 숫자는 28만 5천 명입니다. 남북한을 합치면은 7천만 인구에 무려 183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2022년이면 징집 대상자의 98%를 징집해야만이 현재 63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병력 줄여야 됩니다. 2006년 이미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군대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병력이 줄면 사단이 줄어들고 그러면 별들이 가야 될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방비 계속 줄어만 갔습니다. 2005년도 지금 현재 가스통 할배들이나 자칭 우국지사들이 지지하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달리 참여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11.4%였습니다만은 2014년의 증가율은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말로는 북한을 찜쪄먹을 듯이 주둥아리로만 북진을 통일을 외치는 이 자들의 국방비는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의 3분의 1로 그 증가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남북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인들 좀 줄어들고 국방비 좀 줄여도 얼마든지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말로는 뭘 못하느냐, 북한을 갖다 마치 무력으로 통일해야 되는 것처럼 떠드는 이 인간들이 남북한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참으로 모순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저 꼴보기 싫은 3대 세습 체제의 북한을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달래고 햇빛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뻐서, 그들의 인권 탄압을 찬성해서, 그들의 독재를 용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남북 하나의 통일을 진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퍼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독, 동독과 통일하기 전에 대한민국 수준보다도 수십 배나 되는 돈을 퍼줬습니다. 동독 마찬가지의 독재 정권이고 공산당 유일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미래정책연구원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혜 교수가 담비 칼럼, 단숨에 있는 비평 칼럼이라는 말을 줄여서 담비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국민TV 뉴스에도 같이 게재가 됐길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어느덧 봉건 귀족사회에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이 50년대, 60년의 폐허 속에서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크다는 이유는 저는 교육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밑바탕에는
자유로운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친일파들이요, 일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근대화됐다 이딴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일본의 역할 있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후에 양반 귀족 사회를 깨트린 것이 저는 일본 제국주의 강점의 유일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근대사회로 전환이 됐다면 역시 기득권 계층 존재했을 겁니다. 조선조가 망하고 일제가 강점하면서 친일파라는 새로운 신기족 계층을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양반 계층은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신기족 계층인 친일파들, 물론 북한에서는 다 박살났지만은 남한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죠. 그러나 친일파들 살아남긴 했습니다마는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나마 신분계층, 신분과 계층의 이동, 쉽게 얘기하면 신분 상승이 용이한 사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계층에서 용이 났던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성장을 저희들은 10년, 20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게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미 돈으로 상징되는 신귀족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일면 머릿기사와 함께 사설로 10대 94에 뒷받침하는 금융자산 불균형 자료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미 귀족 사회에 의한 우리 사회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건 말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좋아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고요.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10대 94에 이거 우리 힘으로 반드시 바꿔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들어봅시다. 국내 금융자산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국세청 과세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 해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모두 상위 10%가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불균형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뭘 얘기합니까? 배당소득이라는 것은요, 적주식을 부여하고 있을 때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이자소득,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채권을 사거나 기타 등등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자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10%, 인구 100명 중에서 10명이 그 소득의 9개, 90%를 몽땅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이 어제 공개한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 이자소득 백분위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전체 11조 3천여억 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 9천억 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있으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수입을 보면요, 35조 원, 36조 원에 달합니다.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치면 지난 한 해만 3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90%, 무려 한 32조 원 정도, 33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상위 10%가 몽땅 독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만 분분했지 생산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은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방금 얘기했던 자산소득은 실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무려 90% 이상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싹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계청이 설문조사로 파악하는 가계소득은 고소득층일수록 과소신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와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한 겁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우려해온 대로 금융자산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소득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 커지면 소득 불평등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굳이 피케티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빠른 경제를 그려보면 누구나 끔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래서 돈 많은 인간들이 안전하게 계속 돈을 버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1%의 귀족들이 99%의 사회의 부를 독점하니까 99%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반적인 소득 분배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조세체계 전반의 누진성, 즉 많이 버는 놈한테 세금 더 많이 물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로소득은 아닙니다만은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일을 하는 근면한 풍조가 이 사회에 번지는 겁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배당소득 정대 세제안 거둬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또 다른 부자 감세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세금 안 겠다는 거는요. 그 배당소득을 갖고 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상위 10%입니다. 상위 10%가 90%를 싹쓸이해요. 33조 원, 35조 원. 그거 세금 감면시키면 누구한테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결국은 부자 감세인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가져가신 창원시 의창구의 줄리님, 그리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바이오네이비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매월 조합비도 CMS 계좌이체 신청으로 완스톱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이문봉님,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혜원지님, 그리고 서울 성북구 정릉사동의 센타 삼바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입, 그리고 조합비 납입, CMS 신청까지 완스톱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워낙 박근혜 정권이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요즘 대학 언론들, 조합원 혹은 후원자들 증가 추세가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입등조합은 매주 100명 정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몇 주 동안에는 100명에 못 미쳐서 70명, 80명 수준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려야만이
정말 결정적인 시점에 공정 언론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조합원 가입,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월 조합비 납입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 언론 국민TV 조합원 될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 불편하신 경우에는 미더입등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조합비 납입도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찮다 하시면 조합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월조합비 납부 CMS 계좌 이체 신청도 깨끗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네. 지금 CMS 계좌 이체 신청자 숫자가 13,000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 13,000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원 숫자는 28,000명에 불과 200명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월조합비 납부하는 조합원 숫자는 여전히 13,000명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2만 명, 3만 명으로 가야만이 그야말로 자본, 광고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언론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송, 좀 더 확대된 편성을 위해서 노심초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그리고 월조합비 납입 신청 캠페인 한번 했네요. 더불어서 우리 조합원들의 지역 협의회 관련 상황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협의회 총회 준비를 위한 첫 모임 즐겁게 잘 했고요. 두 번째 모임은 10월 13일입니다. 저녁 7시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 5층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회는 2014년 11월 15일, 다음 달 15일 토요일 저녁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운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연다고 합니다. 2014년 부산 지역협의회 정기총회라고 합니다. 예, 많은 참석 바라고요. 또 있습니다. 10월 15일이네요. 이달입니다. 서울 남동부, 즉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첫 공동 모임 안내입니다. 강동, 송파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10월 15일 저녁 7시 반부터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서로 친하게 얼굴 익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10월 15일 수요일 7시 반, 장소는 송파역 부근 엄마손 백화점 맞은편에 바삭바삭이라고 하는 데라고 합니다. 문의는 논현동 신사님 010-5497-5525 그리고 하명균 조합원님 010-3553-1459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예, 돈 받는 광고가 없어져서 광고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라인 이런 거 참 편합니다. 근데 뭐가 겁난다고 굳이 텔레그램으로 옮기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그램 망명은 반짝일 뿐이다. 결국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라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일종의 사회관계망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 관계망 속에 그 누군가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등대나 피해를 입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추적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불특정 다수 모두의 인적 정보를 추적하고 감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무심코 한 말이 이른바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사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굳이 그렇게 쫄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비건성 운운하면서 텔레그램 망명도 일시적일 뿐이지 다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의 한메일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때 다음 아고라 때문에 한메일 조사하니까 다들 지메일로 갔습니다. 지금 한메일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카카오톡과 비슷한 아니면 그 절반이라도 서비스 강화하면 텔레그램에 머물 사람 많을 겁니다. 이미 제가 아는 네이버
밴드 사람들은요, 밴드를 버리고 텔레그램 단체톡으로 망명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 변호사 허윤 씨죠. 법무부인 예율의 변호사 허윤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 위축과 국민의 심판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이버 공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수사할 전담반을 꾸렸다. 수사 대상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한 정당인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약 한 달간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보십시오.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분, 한 정당인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입니다. 그분의 한 달간 모바일 메신저 내용은 물론이고요. 그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고요? 깨끗하십시오. 예, 그러나 당신이 아는 분들 이런저런 얘기, 그야말로 이 정권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다가 수사받게 되면 당신의 아이디도 들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번호도 다 들통납니다. 카카오톡에서 뭐 받아먹은 게 있다고 충성할 겁니까? 도망하는 게 상수입니다. 국가기관의 일련의 행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적잖이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근거를 둔 권리로 자신의 사상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다. 각 개인의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음란 표현조차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위축이 되면요, 모든 게 그야말로 독재자의 입맛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중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음란 표현의 자유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언론 자유지수의 국가순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표현 자유 순위를 세계 57위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요, 2013년 50위에서 7계단 하락한 순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31위였습니다. 지금은 57위, 무려 26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핵발전소 방사능 사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일본이 59위라는 점에서 57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 위축 효과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상식적인 표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막걸리 보안법으로 인한 위축 효과를 경험했다. 제3공화국은 국시로 반공을 내걸었고 이와 관련된 의사표현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강원도 산골의 한 농부는 막걸리를 마시고 북한과 관련된 농담을 했다가 구속됐고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고 욕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 이후 국민들은 혹 처벌될까 두려워 농담조차 하지 않고 아예 입을 다물었다. 막걸리 보안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막걸리 먹고 농담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맞은 그런 사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위축 효과의 더 무서운 결과 바로 자기검열입니다.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자기검열의 내재화라고 부르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표현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자기검열이 반복되면 결국은 통상적 수준의 표현조차도 꺼리게 됩니다. 자기검열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심리적 위축을 초래합니다. 그나마 1980년대 보도지침은 보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이외의 사항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자기검열은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듭니다. 아니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피해를 보느냐. 그냥 불의에 대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입 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이 부조리한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인간들이 좋은 겁니다. 국민들은 결국은 알아서 입을
다 묻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정부의 방침이 공적 인물, 나아가 대통령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문제다. 공적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필연적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맛보기로, 뽐보기로 소송을 겁니다. 소송 걸면 귀찮아요. 우선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찰로 바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또 검찰로 송치하고 나면 또 조사받습니다. 재판 들어가면은 나오라 마라 합니다. 요즘 판사들도 청와대 눈치를 보는지 어지간하면 벌금 때립니다. 돈 내야 됩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주둥아리 닫겠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일 겁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응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처벌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 두려움에 떱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되면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 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비판적 목소리가 초래하는 결과를 학습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정부의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위축 효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낮아지고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인해 정부 비판이 사라진다면 그 정부 일방통행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자기 시정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작게는 선거를 통해서, 크게는 혁명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사이버 감시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외국의 사이버 공간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감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모델이라는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다 망합니다. 보증합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성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형편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제대로 운영되려면은 결국은 현재 가입하신 조합원들의 한 60%나 70% 이상이 월조합비를 내셔야만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 조합원들께서 매일 나오셔가지고요. 오후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전화 걸어서 조합원이지만 이미 출자는 해서 조합원 됐지만 월조합비 내시지는 않고 계신 분들에게 진짜로 안내 전화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2만 명이 도달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 정도가 월조합비 11,000원씩 이상을 납부해 주시면은 굴러가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늘상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데요. 그나마 최근에는 이미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하시고
그리고 월 조합비까지 내시는 분들이 추가로 정조해 주시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9만 자 이상으로 돌파가 되고 9만 1,000자에 가까이 가야 별 걱정 없는데 요즘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냥 많다고요. 네.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상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약속을 남발했다가 이제 지금 다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진보교육감들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감까지 합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무상복지 파산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학부모들은 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예산 지원하지 않느냐고 눈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상보육을 공약했습니다. 당선된 뒤에는 돈 없다면서 공약을 뒤집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교육감들이 땅 파서 어디 합니까? 정부 예산 지원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 지원 자체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면요. 그 공약을 뒤집으면 박근혜를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을 욕합니다. 왜? 진보 교육감이니까. 이유는 뻔한 겁니다. 정치 문제로 돌아와서 박근혜가 개헌론을 욕하는 걸 보면요.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박근혜의 이상한 개헌 불가론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영역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에 공개적으로 급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을 두고 했던 발언을 되짚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앞뒤가 맞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시건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대선 공약 파기하는 겁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후보 시절 2012년 11월 6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권하면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2012년 11월 6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쇄신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즉 개헌을 논의하겠다가 아니라 개헌을 하겠다. 개헌 추진을 약속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거나 번복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공약 뒤집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참 뻔뻔합니다. 니들 나 뽑았으면 됐지. 쏙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철면피, 이런 후한무치가 말이 안 나옵니다. 개헌 봉쇄의 이유로 경제 살리기를 꼽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는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문제다. 경제를 이유로 든다면 개헌 논의는 영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이던 2008년엔 개헌 논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때는 개헌 논의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차하게 경제를 핑계로 댈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 그것이 당당한 태도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개헌 논의하면은 레임도 올까 봐서 내가 겁나서 그러는데 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 2008년 이명박이가 집권했던 첫 해 때 야당이 아니지 그때 한나라당의 대표였나 하여튼 뭐 유력한 인사로서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자기가 대통령 아닐 때는 개헌 논의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뭐 국민들이 어린애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쏙 터져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안 보면은 잠이 안 옵니까? 청와대 혼자 주무시면서? 발언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상 개헌 논의 금지령에 가깝다. 친박 의원들이 일제히 개헌 논의 시기상조론을 제기한 것은 대통령의 지침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이 같이 뜻을 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이 있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해치는 행위다. 개헌 논의 성역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말 거둬드시기를 충고드립니다. 라디오 평론을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